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1분기 애니 중반부 종합 리뷰입니다. 만족도와 추천도로 구분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둘이 무슨 차이인가? 만족도는 제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추천도는 남한테 얼마나 추천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강력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점수는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부터 할게요. 이 영상에는 2026년 1분기 애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화까지 스포일러가 있는지는 애니 포스터 우측 하단에 시청 기록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일러 없이 점수만 보고 싶으시면 타임라인에 점수 총정리로 건너뛰어주세요.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 강력한 능력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배틀로얄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액션 퀄리티가 매우 좋고 간지나는 캐릭터가 많이 나와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족도에 비해 추천도가 낮은데 우선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빌드업이 길어요. 군상극 장르의 태생적인 문제점이죠. 영화부터 7화까지 인물 소개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서 얘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페이트 모르면 생소한 용어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설령 지금까지 나온 페이트 애니를 전부 챙겨봤다 할지라도 세세한 설정까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중간중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장면이 생깁니다. 애초에 작품의 컨셉 자체가 이레귤러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해서 기존 시리즈와는 궤를 달리해요. 게임과 소설까지 싹싹 긁어먹는 코어 팬이 아니면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작중의 프란체스카처럼 난장판으로 굴러가는 상황 자체를 즐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중간중간 고퀄리티 액션을 넣어서 지루함을 타파한다는 거죠. 특유의 채색 스타일이 인상적인데 전체적인 톤이 어두워서 눈이 편하고 가시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면 전환이 빨라도 현재 전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목요연하게 들어와요. 패스페 중반부의 POTM은 세이버 선수입니다. 중반부 액션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셨어요. 나뭇가지 엑스칼리버 장면은 패스페에서 지금까지 본 액션 중 최고로 뽑고 싶네요. 긍정적이고 유쾌하지만 마냥 선하지만은 않은 입체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이 선수의 실제 모델인 리처드 1세의 역사적 행적을 찾아보신다면 세이버를 보는 시선이 확 달라질 거예요. 위국 일기. 이모와 조카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10점 드릴게요. 잔잔하지만 파괴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해서 이야기를 곱씹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처음 볼 때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고 다회차 감상에 들어가면 파도가 지나간 자리의 여운을 느끼게 됩니다. 중반부는 미노리의 과거를 조명했죠. 그동안 미노리는 아사의 기억 속 다정한 엄마와 마키오의 기억 속 폭군으로 파편화된 이미지로 존재했습니다. 미노리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었음이 드러나죠. 미노리는 평범함이라는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속박하고 상처 입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면 동생인 마키오는 비록 작은 나라일지언정 그곳에서 어엿하게 왕으로 군림하죠. 그런 마키오를 보고 미노리는 무력감과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 오갈 데 없는 감정을 마키오한테 분출한 거죠. 미노리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그녀 역시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는 게 무섭도록 현실적이네요. 재밌는 건 이토록 상극이던 두 자매가 아사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건넸다는 점입니다. 미노리는 일기장에 아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길 바란다고 적습니다. 마키오는 아사에게 너의 감정은 오직 너만의 것이라며 입버릇처럼 말하죠. 두 사람의 조언은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이라는 나라의 주인이 되라는 거죠. 평행선 같던 두 자매가 아사라는 교점에서 하나로 만나며 깊은 울림을 자아냅니다. 위국 일기 7화의 POTM은 코다이 미노리 선수입니다. 이미 은퇴한 선수지만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관점에 따라 빌런이라 볼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녀도 결국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작품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노리의 과거를 아는 상태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마키오와 아사의 기억 속 그녀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일기장에 적은 바람대로 아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용사형의 처음. 여신님과 함께 괴물을 물리치는 다크 판타지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초반부에 아쉬웠던 두 가지 요소. 단조로운 전투 방식과 평면적인 감정 묘사가 중반부에 와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동안의 전투는 칼 던지고 폭발시키는 패턴이 전부라 좀 심심했는데 테오리타가 새로운 무기를 꺼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연출을 보면 적을 이 세계로 날려버리는 것 같은데 다른 세계에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느낌이네요. 감정 묘사도 이전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섬세해졌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여신님이 남주에게 말을 걸죠. 머리 쓰다듬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자기를 잊어버리지만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때 남주가 처음으로 여신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죠. 이 장면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중반부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과장된 연출 없이 인물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내서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용사형의 처음 6화의 POTM은 테오리타 선수입니다. 초반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새로운 무기를 소환해서 전투 스타일을 다채롭게 만들었고 전투 후에는 서정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퍼포먼스도 훌륭하지만 귀여움만으로도 이미 제 몫을 다하고 있죠. 세계관이 매우 암울하고 이야기도 무겁지만 테오리타가 있어서 애니가 필요 이상으로 어두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패스페, 위국일기, 용사형의 처함 이 세 작품이 중반부 기준 탑3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기준이라 저의 취향이 듬뿍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탑3와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본인만의 탑3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재밌는 건 같이 봐야죠. 투명남과 인간이여 곧 부부가 될 두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남자와 눈이 보이지 않는 여자의 로맨스를 그린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개인적으로 1분기 로맨스 애니 중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커플이 너무 달달해요. 이 작품은 매와 치사량에 가까운 당분을 제공합니다. 여주가 너무 사랑스럽고 남주도 신사적이라 보고 있으면 흐뭇해집니다. 남주가 투명인간이라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게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미연시 중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남주의 생김새를 묘사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을 3인칭 시점으로 관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작품에선 경험하기 힘들죠. 메인 커플만 나오면 추천도 9점도 줄 수 있지만 너무 다양한 취향이 혼재해서 추천도를 살짝 낮게 매겼습니다. 펄이 캐릭터랑 게이 커플이 나오는데 여기에 백합만 나오면 완벽하겠네요. 다양성을 묘사하는 방식이 섬세하고 성숙합니다. 다름을 존중하라며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름을 특별함으로 애써 포장하며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죠. 다른 건 그냥 다른 것이다 라는 담백한 전제 아래 다양한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낼 뿐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겪는 불편과 고민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어요. 투명남과 인간이여 중반부의 POTM은 야코 시즈카 선수입니다. 중반부에 들어서 플레이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남주에게 먼저 다가가며 꽁냥대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멘탈도 단단하죠. 주변 인물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하는 모습에서 높은 자존감과 건강한 사고방식을 알 수 있었어요. 플레이가 안정적이라 작품을 견고하게 지탱해줍니다. 한밤중 하트튠 추리 요소가 들어있는 하렘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초반에는 작화 퀄리티가 아쉬웠는데 중반부로 오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히로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애니 자체도 성장하고 있어요. 초반부의 메인 에피소드인 고백대행이 마무리되고 뒤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히로인들 모두 기합 잔뜩 넣고 꽃단장했는데 정작 남주는 침대에 자빠져 자고 있네요. 보통은 고자 행동이라면 욕먹을 상황이지만 야마부키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히로인 4명을 동시에 커버하느라 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뛰었으니까요. 남주가 초인 같은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사람인지라 누적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벤치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투튠을 보면서 나름대로 추리를 해서 리뷰 영상도 따로 올렸죠. 5화까지 보고 아폴로는 리카, 정실은 시노부를 지지했는데 6화를 보니까 또 시노부가 아폴로 같기도 하네요. 시노부가 언급한 공유하지 않은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아폴로라는 사실을 숨긴 건지 아니면 아폴로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건지 경우의 수가 늘어나서 추리하는 재미가 커졌습니다. 한밤중 하투튠 6화의 POTM은 안도 레몬 선수입니다. 자기 집을 활용해서 히로인들이 활약할 공간을 창출했어요. 덕분에 예쁜 사복을 감상할 수 있었죠. 히로인들에게 킬패스를 넣어주면서도 철저히 조연으로 머무는 게 마음에 듭니다. 자기도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작품을 생각하며 잘 참고 있어요. 학생이 주연인 러코에 성인이 끼어들면 높은 확률로 전개가 망가지거든요. 학생들 눈엔 글러먹은 어른일지 몰라도 같은 어른의 시선으로 본 레몬은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카야는 무섭지 않아? 카야는 무섭지 않지만 제가 무서운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주인공이 유치원생이고 그림체도 뭔가 아동용 애니 같은데 이거 스토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카야가 흑섬으로 귀신 두들겨 패기 원 패턴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토리가 재밌고 구성이 치밀했어요. 중반부에서 카야의 가족사와 정체에 대한 복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그 완급 조절이 아주 적절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질리지도 않고 너무 적어서 답답하지도 않아요. 딱 다음화가 궁금할 정도로만 떡밥을 던집니다. 순수하게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는 정도만 따지면 1분기 애니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해요. 느낌상 2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애니 끝나면 원작을 찾아보고 싶네요. 어린이에 대한 묘사도 디테일합니다. 아이의 순진무구함이 때로는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거나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잘 잡아냈어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유치원생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서 좋았어요. 카야는 무섭지 않아 중반부의 POTM은 하스미 치에 선수입니다. 카야의 든든한 아군이죠. 카야가 오해를 살 때마다 쉴드를 쳐주고 카야가 정말로 잘못했을 때는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하게 설명해줍니다. 유망주인 카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중요한 선수예요. 사막유의로 밥을 먹는다. 미소녀들이 데스게임에 참여하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초반에는 작품 특유의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만족도를 높게 줬었는데 중반부로 들어서며 장점이 많이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출 기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인물의 죽음을 묘사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초반부에는 인물의 죽음을 직접 보여주는 대신 강렬한 사운드와 상징적인 소품을 배치해서 상상력을 자극했죠. 하지만 중반부에는 직접적인 묘사가 늘어나면서 장면을 상상하는 재미가 사라진 게 아쉽네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탓에 오히려 임팩트가 떨어졌어요. 6화부터 본격적으로 목욕탕 에피소드가 진행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애니의 스타일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이 애니는 인물의 이목구비를 생략하는 달걀귀신 연출을 자주 쓰는데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특별한 역할 없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넓은 목욕탕이 무대인 걸 고려했을 때 차라리 인원수를 과감히 줄여서 리미널 스페이스 느낌을 냈다면 작품의 색깔과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액션씬도 넣어줬는데 솔직히 많이 어설펐어요. 마치 종이 인형이 투닥거리는 것 같은 어색한 움직임이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액션이 장점인 애니가 아닌데 무리하게 전투씬을 삽입한 느낌이네요. 차라리 전투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3학년이 중반부의 POTM은 유우키 선수입니다. 그동안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줘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중반부에는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줘서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되었어요. 인간미가 느껴지니까 캐릭터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9세 독신 중견모험가의 일상. 아저씨 모험가와 귀여운 서큐버스의 일상을 그린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잘 만든 힐링물입니다. 작화가 안정적이고 캐릭터도 귀엽고 두 주인공의 케미가 좋아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제목이나 포스터 비주얼이 진입장벽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저평가받기에는 아쉬운 수작입니다. 초반부가 하지메와 리루이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 집중했다면 중반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대놓고 개그를 강조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웃긴 장면이 많아요. 6화에서 하지메가 유년기를 보낸 슬럼가가 등장하죠. 아이들이 무덤 공약물을 훔쳐가는데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서 웃겼어요. 엄밀히 말하면 범죄행위지만 인물의 태어난 반응을 통해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여유로운 하지메와 당황하는 리루이를 대비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초반부에도 느낀 거지만 제작진의 센스가 훌륭합니다. 29세 독신모험가 중반부의 POTM은 드래곤 선수입니다. 영입 초기에는 제 역할을 못해서 치킨이 될 뻔했지만 점차 성장하여 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밥값은 충분히 하고 있어서 잡아먹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정반대의 너와 나 1대1 러브 코미디 3개를 하나로 압축한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외모나 성격이 정반대인 남녀가 커플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캐릭터 간의 케미가 상당합니다. 메인 커플을 중심으로 두 쌍의 서브 커플을 로테이션 돌리는 구조로 진행되죠. 등장하는 커플에 따라 에피소드 분위기가 달라져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커플링이 세 쌍이나 되고 전개 템포가 빨라서 약간 산만할 수 있다는 거 말고는 딱히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분기 로맨스 장르 중에 가장 추천드리고 싶네요. 러브 코미디의 달달함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심리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상대방과 주변의 반응을 살피는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요. 그래서 애니 속 인물들이 정해진 대사를 읊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동감과 입체감이 뛰어나요. 5화에서는 새로운 커플링의 탄생을 암시했죠. 소심한 여자와 활발한 남자, 정석적이고 안정적인 조합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메인 커플보다 이쪽이 더 좋았어요. 일단 니시가 너무 귀엽고 야마다의 직구 던지기도 마음에 듭니다. 평소엔 개구쟁이인데 필요할 때는 진지해지는 그 갭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반대의 너와 나 5화의 POTM은 혼다 리카코 선수입니다. 니시 야마다 커플링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했죠. 이 애니는 커플끼리 꽁냥대는 것도 좋지만 그걸 지켜보는 제3자의 심리 묘사가 킥이거든요. 리카코가 두 사람의 플레이를 직관하며 속으로 답답해하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다윈 사변. 인간과 침팬지의 혼종, 휴먼즈가 주인공인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8점이에요. 중반부에 들어오면서 폭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폭력적이에요. 첫 번째는 시각적인 폭력성입니다. 학교 총기 난사 장면이 대표적이죠. 당연한 일을 하듯 덤덤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게일과 총에 맞아 쓰러지는 학생들을 과장없이 담백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건조한 연출 덕분에 화면 속 참상이 더 서늘하게 다가왔어요.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 눈치를 보며 그리는 요즘 시대에 민감한 소재를 여과 없이 보여준 제작진의 용기를 칭찬하고 싶네요. 두 번째는 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시선의 폭력입니다. 거의 모든 인물이 찰리를 자기 좋을 대로만 바라봐요. 경찰은 그를 물건 취급하며 증거물로 간주하고 ALA는 테러를 정당화의 선지자로 이용하려 합니다. 세상은 그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폭탄으로 취급하죠. 루시와 슈타인 부부는 찰리에게 호의적이며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지만 찰리가 과연 인간이 되고 싶은지조차 의문이죠. 찰리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고 싶은데 주변에선 그를 특정 카테고리에 쑤셔 넣으려 합니다. 찰리를 하나의 존재로 보지 않고 각자의 신념을 투영하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당사자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정체성을 제멋대로 규정하려는 태도가 매우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찰리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선택을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윈 사변 6화의 POTM은 게일 선수입니다. 빌런 포지션을 맡으셨는데 총을 활용한 슈퍼플레이를 선보였죠. 애니가 철학적인 대화로 진행돼서 자칫 루즈해질 수 있는데 그 심심함을 총기 난사로 날려버리며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게일이 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재밌죠. 자기 마음대로 찰리를 동물과 인간의 연결고리로 여깁니다. 동물의 고통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사람들의 비명과 찰리의 목소리인 귀를 닫는 모순, 그 모순적인 태도가 흥미로웠습니다. 탐험군 지금 어느 쪽? 남주들이 죄다 이중인격자인 러브 코미디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초반부의 높은 퀄리티를 중반부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화의 라이브에서 탐원이 눈물 흘리는 장면은 정말 훌륭했어요.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을 향한 고마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미안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눈물로 응축해 표현했죠. 눈물 줄기의 형태가 위치에 따라 제각각 다르고 무대 조명으로 빛이 반사되는 등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1분기 최고의 눈물씬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7화에서는 케이토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죠. 그동안 얼굴은 꾸준히 비췄지만 페이스의 리더이자 새로운 센터라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일부러 이중인격자들만 모아서 그룹을 만든 건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탐혼과 오리의 설정이 다소 극단적인 데 비해 케이토의 설정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실제 아이돌판에서도 사생팬 문제나 팬을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팬을 돈줄로만 바라보는 일종의 빠염 속성이 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비호감 스택을 관리했습니다. 탐혼군 중반부의 POTM은 후쿠오라 탐혼 선수입니다. 로맨스, 개그, 라이브까지 다방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센터 자리는 내주었지만 워낙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어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애당초 애니 제목에 본인 이름을 걸고 있는데 탐혼 선수가 공기가 되면 그게 더 문제겠죠. 안드로이드는 경험인수에 들어가나요? 로봇이랑 여러 행위를 만끽하는 백합 야인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5분짜리 쇼덴이지만 만듦새가 꽤 괜찮습니다. 애니가 시청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만 엑기스로 압축해서 제공합니다. 애니를 틀고 2분 정도 지나면 신음이 울려 퍼져요. 전개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저번 초반부 종합평가에서 안드로이드를 한 번에 2개 구매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인공처럼 샌드위치 플레이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저였다면 안드로이드끼리 붙여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메인인 작품이지만 인간 주인공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안드로이드한테 깔릴 때 짓는 표정이 예술적이에요. 명목상 안드로이드의 주인이지만 침대에서는 그 역할이 뒤바뀐다는 게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경험인수 중반부의 POTM은 나데시코 선수입니다. 엄청난 성능으로 애니를 캐리하고 있어요. 비주얼부터 성격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유일한 단점은 출전 시간이 짧다는 건데 이건 경기 시간 자체가 짧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미래에는 1가구 1 나데시코가 보급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명탐정 프리큐어 추리로 진실을 밝혀내 악당의 거짓말을 물리치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7점이에요. 역시 여아 선배님들이 보시는 작품이라 완성도가 훌륭합니다. 도입부부터 1999년으로 타임슬립하는 게 흥미롭고 추리가 생각 이상으로 본격적이라 놀랐습니다. 진실은 승리한다는 주제의식도 좋고요.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이 정말 잘 뽑혔어요. 프리큐어 안 보던 사람도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100명의 그녀에서 캐디 담당하셨던 분이 작업하셨어요. 제가 백그녀를 좋아해서 그런지 탐프리의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목에 탐정이 들어있는 작품 중에 제대로 추리하는 경우가 드문데 탐프리는 추리를 상당히 진지하게 다룹니다. 보통 추리물은 시청자가 탐정의 추리를 구경하는 추리 감상물과 시청자도 함께 추리할 수 있는 본격 추리물로 나뉘어요. 탐프리는 후자에 해당하죠. 단서가 시청자에게 온전히 주어져서 탐정과 같은 페이스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추리 난이도와 논리도 적절합니다. 단서 하나가 범인 한 명으로 정직하게 연결되는데 주요 타깃층을 고려한 전술이죠. 진실은 선, 거짓은 악이라는 명확한 구조도 교육적으로 좋습니다. 굳이 여아 선배님들한테 불편한 진실,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조기 교육할 필요는 없죠. 명탐정 프리큐어 초반부의 POTM은 아케치 안나 선수입니다. 적응력이 대단한 선수예요. 2027년에서 1999년으로 무려 30년에 가까운 시간차에 적응하셨죠. 장소만 옮겨도 골골대는 선수들이 많은데 안나한테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가 세탁소를 운영하는 일상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지역 홍보는 이렇게 하는 거다를 몸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타미라는 곳이 무대인데 여기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라 하네요. 이름도 뜨거운 바다라는 뜻이고 지역 로고도 온천 마크입니다. 주인공의 피지컬이 매우 훌륭하고 여기에 온천을 좋아한다는 설정이 있죠. 이걸 아주 잘 활용해서 서비스신과 지역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아타미가 해상 불꽃놀이로도 유명한데 애니에서 이걸 예쁘게 표현했습니다. 아타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호기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술이라 평하고 싶네요. 이후에 나올 지역 홍보 애니에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웠던 건 성인 여주와 남자 고등학생 사이의 미묘한 로맨스입니다. 이게 굳이 필요한가 의문이네요. 세탁소의 평화로운 일상, 여주의 노출, 기억상실 떡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여기에 애매한 로맨스가 섞이니까 작품이 산만해진 느낌이 듭니다. 로맨스를 얼마나 깊게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애매하게 다룰 거면 아예 빼버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술이 너무 복잡해지면 선수들도 힘들고 시청자의 집중력도 분산되니까요.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중반부의 POTM은 킨메 와카나 선수입니다. 타고난 피지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수죠. 과감한 서비스씬을 선보이는데 야외에서 수영복 갈아입는 플레이는 대단했습니다. 이게 시청자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지 해당 장면의 실제 장소 사진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도 했죠. 새로운 성지가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마술사 쿠노는 보인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마술사가 주인공인 판타지 개그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작화가 좀 아쉽고 유머 센스가 특이해서 강력 추천하긴 조심스럽지만 저는 상당히 괜찮은 작품이라 생각해요. 분위기가 유쾌해서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주인공의 연극적인 말투, 메이드의 광기, 그리고 물침대에 집착하는 스승님까지 곳곳에 배치된 소소한 유머들이 극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중반부를 지나면서 스토리가 더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주인공이 드디어 시력을 얻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주인공은 남들처럼 평범한 세상을 보고 싶었지만 정체불명의 기괴한 존재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주인공이 초기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새로운 미스터리를 제시해서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였어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주인공이 집을 떠나 아카데미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나루오게 애니는 아카데미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쿠노는 아카데미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마술사 쿠노 중반부의 POTM은 재온니 선수입니다. 주인공이 스승 포지션으로 활약하셨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서류 작업을 시키고 물침대를 사랑하는 이상한 인물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어요. 주인공이 새로 얻은 시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니까 조언을 건네죠. 저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고 어느 시점이 정답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너만의 시점을 찾으라고 합니다. 작품의 주제의식을 관통하는 훌륭한 대사였어요. 헬모드, 파고들기 좋아하는 게이머는 패급 설정 이 세계에서 묵상한다. 게임 속 세상에서 살아가는 판타지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작화나 3D 모델링의 퀄리티는 어설프지만 이야기의 몰입도와 캐릭터의 감정 묘사가 뛰어납니다. 비주얼 쪽에 약점이 있어서 남들한테 추천하긴 좀 애매한데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빌드업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 있는 호흡이지만 저는 애니의 컨셉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게임 난이도가 헬모드라 주인공의 레벨업 속도가 남들보다 느리다는 설정이 있죠. 오프닝 가사에도 너의 한 걸음이 나한테는 100걸음이다 라는 구절이 있죠. 단순히 느리기만 하면 단점에 불과하겠지만 이 작품은 긴 시간에 걸쳐 주인공의 변화와 감정에 충분히 몰입하게 만듭니다. 게임 속 세상에 점차 동화되며 주인공의 가치관이 변해가는 과정을 세밀하고 진득하게 묘사하죠. 부모의 헌신과 가족의 우정을 느끼며 효율만 따지는 게임 팬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주인공이 가족과 이별하는 장면은 그간의 긴 빌드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떠나는 아들을 보며 눈물 짓는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군대 가는 아들을 배웅하는 부모님 같아서 가슴이 찡해졌네요. 1쿨의 절반가량을 빌드업에 투자한 전술이 제대로 통한 셈이죠. 중반부에서 새로운 선수가 영입되었습니다. 전형적인 귀족 아가씨 캐릭터인데 이런 유형은 처음엔 쌀쌀 맞다가 결국 주인공에게 함락당한 운명이죠. 벌써 히로인으로 활약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헬모드 중반부의 POTM은 알렌 선수입니다. 중반부에서 이룬 업적이 화려하죠. 본인은 화려한 말벌로 귀족 저택으로 이적했고 지인들의 신분을 농노에서 평민으로 업그레이드했어요. 정교한 사냥 택틱을 설계해서 마을 번영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지능이 높은 선수예요. 용사 파티에서 쫓겨난 다재무능. 제목을 다재무능이 아니라 전지전능으로 고쳐야 할 것 같은 추방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6점이에요. 초반부의 주요 인물 소개를 마친 뒤 중반부에는 전형적인 먼치킨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주인공과 보스를 1대1로 붙이고 나머지 모든 캐릭터를 관중으로 만들어서 주인공의 먼치킨 능력을 강조했어요. 에피소드 하나를 통째로 전투에 할애했는데 그만큼 공을 많이 들였어요. 어두운 동굴에서 싸우는 거라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었는데 컬러 이펙트를 적절히 활용해서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2D와 3D를 오갈 때 이질감이 있긴 하지만 제작진이 의도한 구도는 충분히 잘 구현되었습니다. 사실 15분 정도의 다각도 전투씬을 전부 손잡고로 그리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주인공이 동료의 버프를 거절하는 장면이 재밌었어요. 버프 잘못 걸어서 타이밍이 어긋나면 택틱이 전부 꼬여버려서 짜증나죠. 저도 버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서 주인공의 예민한 반응에 공감이 갔어요. 딜은 타이밍 재서 다시 넣으면 그만이지만 버프 사이클은 한 번 꼬이면 답이 없거든요. 추방물에 나오는 용사 파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죠. 주인공의 활약을 보고 개심하는 경우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우기는 경우. 이 애니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용사 파티의 비호감 스택이 상당해서 못 참고 하차를 고민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파란머리 역해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팀에서 뒤치다꺼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성기 지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주인공 파티로 이적하시길 바랍니다. 용사 파티에 썩혀두기엔 디자인이 너무 훌륭해요. 용사 파티 다재무능 중반부의 POTM은 오른 두라 선수입니다. 솔로 플레이로 흥룡을 쓰러뜨리셨죠. 실력과 성격이 모두 좋아서 새로운 동료들과의 관계도 매끄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용사 파티에서 야천의 은토로 이적하셨는데 새로운 팀에서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에리스의 성배. 악역영예를 소줄한 추리 미스터리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세계관 설정이 탄탄하고 전개가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영예물이지만 여성향 색채가 옅고 미스터리 요소가 강해서 남자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전개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요.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인물과 사건이 쏟아져서 정보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원작 팬들 사이에서 스킵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니만 봐도 압축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처럼 애니로 처음 접한 분들은 흐름을 따라가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보는 저도 이런데 나중에 정주행하시는 분들은 오죽할까 싶네요. 제작진도 이를 의식했는지 6화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해줍니다. 센스 있는 연출이었어요. 속도가 빠른 덕분에 질질 끄는 거 없이 주인공의 성장과 사건 해결이 팍팍 진행되는 건 좋았어요. 특히 소심했던 코니가 스스로 빙의를 풀고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빙의물이라는 장르의 이점을 살려 주인공의 각성을 시각적으로 묘사했죠. 빙의가 해제되는 이펙트를 활용해 코니의 내면적 성장을 직관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동안 코니에게 답답함을 느낀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에리스의 성배 중반부의 POTM은 콘스탄스 그레일 선수입니다. 초반에는 스칼렛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스칼렛을 향해 소신 발언을 할 만큼 성장했어요. 그동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네의 사건부.
쯔꾸루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추리 미스터리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6점이에요. 4화 동안 이어진 린의 과거 회상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린이 모든 것을 잃고 아르네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서사는 흐름이 자연스러웠고 몰입감이 높았어요. 쯔꾸루 게임 특유의 아기자기한 감성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요소를 추리에 결합한 시도는 흥미롭지만 개인적으로 추리의 퀄리티가 좀 아쉬웠습니다. 5화에서 집사가 범인인 게 밝혀지죠. 속어법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논리는 명쾌했지만 집사가 흡혈귀라는 특수 설정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집사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걸 린을 포함한 저택 사람들이 여태 몰랐다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저택에 거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집사의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서 평소 거울 보기를 극도로 꺼려했고 주변인들도 이를 배려해 거울을 멀리했다 이런 설정을 추가했다면 개연성이 훨씬 보완되었을 것 같습니다. 6화의 이너 에피소드는 영상 매체에서 서술 트릭을 다룰 때의 위험성을 보여줬습니다. 서술 트릭은 작가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해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충격을 주는 기법으로 독자의 선입견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인물의 성별이나 나이를 속일 때 사용하죠. 예를 들어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젊은 여자를 상상하지만 알고 보니 60대 할머니였다는 식이죠.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주관적인 서술로 착각을 유도하는 건 용인할 수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카메라로 시각 정보를 왜곡하는 건 저는 반칙이라 생각합니다. 3인칭 시점에서 젊은 한나를 보여줘놓고 짜잔 사실 인어는 인간의 노화를 인지 못해서 이때 한나는 노인이었답니다 라고 반전을 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네요. 소설과 달리 영상은 시각 정보를 확정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6화처럼 화면 자체를 속이는 방식은 시청자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쾌감보다는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주기 쉬워요. 젊은 한나가 등장하는 장면을 철저하게 인어의 1인칭 시점으로 연출하든가 한나를 직접 보여주는 대신 젊은 여자인 린을 매개체로 활용해 간접적으로 묘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어가 실수로 린을 꼬리로 날려버린 뒤 자신이 한나에게 했던 행동을 말로 설명하는 식이죠. 시청자가 한나는 죽는 시점에도 젊었다고 착각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추가하면 린이 고작 이 정도 충격으로 사람이 죽나라며 의문을 품는 장면을 넣는 겁니다. 이후 한나가 연약한 노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린의 의문이 해소되는 흐름이었다면 전개가 훨씬 깔끔하고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르네 사건부 중반부의 POTM은 린 라인바이스 선수입니다. 팀의 분위기 메이커죠. 2화부터 5화까지 이어진 빌드업을 통해 캐릭터성이 더 탄탄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하는 인어에게 조언을 건네는 플레이가 좋았어요. 진실이 무서울 수 있지만 그걸 마주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린 본인이 겪은 비극적인 과거와 맞물려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유쾌함과 진지함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는 선수예요. 너 따위가 마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라며 용사 파티에서 추방되었으니 왕도에서 멋대로 살고 싶다. 추방물 베이스에 백합과 고호를 곁들인 판타지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앞서 백합과 고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토핑 수준으로 얹어진 게 아니라 작품 전반에 아주 진하게 배어있어요. 특히 백합향이 강한 편이라 저처럼 백합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해들 붙여놨으니 알아서 상상하세요 이런 미적지근한 작품은 아니고 직접적인 묘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출이 좀 아쉬웠어요. 인물의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서 뜬금없는 우주 배경과 나레이션이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우주 배경은 나름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레이션은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인물이 울고 있는 장면에서 굳이 감정을 주저리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시청자가 감정선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겠지만 저한테는 그 친절함이 좀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너 따위가 마왕 6화의 POTM은 에타나 린바우 선수입니다. 용사 파티에서 플럼 파티로 이적하셨죠. 침착한 맏언니 포지션을 잘 소화하고 계십니다. 망설이는 밀키트에게 적절한 조언을 건네서 파티의 결속력을 높였어요. 현재 주연 역해들에게 저마다 파트너가 있는데 에타나의 상대는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플럼과 밀키트가 오붓한 시간을 보낼 동안 혼자 뻘쭘하지 않으려면 에타나도 하루빨리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용사. 용사가 약발고 마왕을 물리치는 어반 판타지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6점이에요. 작화랑 스토리가 무난해서 심심할 때 가볍게 볼만한 애니입니다. 선생님 1명에 학생 3명으로 구성된 포메이션을 사용 중인데 이건 나루토 같은 작품에서 이미 검증된 전술이죠. 덕분에 애니의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캐릭터는 잘 뽑은 것 같은데 특히 제자 3인방을 잘 만들었습니다. 3명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각자의 성격을 전투 스타일에 녹여냈어요. 싸우는 방법이 곧 캐릭터의 정체성이 되는 셈이죠. 배틀물이란 장르에 잘 부합합니다. 작중에서 용사는 정의의 사자가 아니라 살인 청부업자에 가까운 존재로 묘사되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메인 히로인 조가미네가 불살주의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걸 전개에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합니다. 망설임 없이 사람을 죽이는 남주와 대비되어 용사의 본래 가치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죠. 다만 전개를 답답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불살주의 설정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숙제인데 애니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네요. 쓰레기 용사 중반부의 POTM은 야시로 선수입니다. 학생 3인방의 스승 포지션을 맡고 계시죠. 입이 험하고 돈을 밝히지만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멋있습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조가미네와 현실에 찌든 야시로의 대립은 작품을 감상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마왕의 딸은 너무 친절해. 귀여운 마왕의 딸이 시청자의 뇌 주름을 밀어버리는 힐링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귀여운 어린이가 주인공인 전형적인 힐링물 같지만 볼수록 묘한 기분이 드는 작품이에요. 배경에 깔린 설정이 꽤 어두워서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납니다. 초반부 평가에도 언급한 부분인데 이 작품의 마족은 진짜로 사악해요.
인간 말을 약탈해 노예로 부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가둬두고 있죠. 그런 마족의 일원인 두가 인간 아이들과 천진난만하게 노는 걸 보고 있으면 묘한 위화감이 몰려옵니다. 물론 제가 인간이라 너무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 제가 인간이 아니라 마족이었다면 온전한 힐링물로 즐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점은 두의 엄마입니다. 부모 역할을 하는 자의가 있긴 하지만 친엄마는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황상 같이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조차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두의 엄마에 대한 언급이 일절 안 나옵니다. 차라리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설정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의도적으로 숨기는 느낌이라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마왕의 딸 중반부의 POTM은 자의 선수입니다. 작품의 핵심인 두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역할이죠. 두의 돌발 행동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중간 관리자의 서름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등 짠내나는 캐릭터지만 기죽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이상으로 만족도 6점 이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만족도 5점 이하의 애니들은 전부 다루기에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선별해서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무사태평 영주의 즐거운 영지방어, 생산계 마법으로 이름 없는 마을을 최강의 성체 도시로. 치트 스킬을 활용하는 나루옥의 영지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복잡한 서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귀여운 캐릭터로 승부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끔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인공의 사기적인 능력과 든든한 동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마치 힐링물처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중반부에 역해 2명을 새로 영입했는데 둘 다 성공적인 영입이었어요. 아르트는 주인공이랑 동년배라 귀엽고 풋풋한 케미를 보여주고 파나메라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과시합니다. 둘의 사이가 좋아서 호흡이 잘 맞고 외형적인 밸런스도 훌륭합니다. 취향대로 골라보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느껴져요. 순식간에 매력적인 역해가 둘이나 추가되면서 메이드의 입지가 좀 위험해졌습니다. 앞으로 역해들의 포지션 경쟁이 어떤 구도로 흘러갈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귀족전생, 축복받은 태생으로 최강의 힘을 손에 넣다. 주인공 찬양에 모든 걸 쏟아부은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4점에 추천도는 3점이에요. 처음엔 다짜고짜 찬양하는 게 웃겨서 봤는데 중반부로 오니까 대단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5화에서 노아님이 조각상을 부숴버리는 장면은 보면서 진지하게 감탄했어요. 작중 인물들이 노아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작진도 이 애니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포니캐니언 공식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찬양 횟수를 일일이 카운트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애니의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것만 봐도 애니를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1화부터 5화까지의 찬양 횟수만 무려 71번인데 마지막 화쯤이면 100번은 우습게 넘기겠네요. 용사 파티에 귀여운 애가 있어서 고백해봤다. 중세 판타지 배경의 1대1 러브 코미디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4점에 추천도는 3점이에요. 초반부에서 중반부로 넘어오면서 점수 낙폭이 매우 큰데 5화의 처참한 퀄리티 때문입니다.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된 2026년에 2000년대 애니에서도 보기 힘든 작품을 보여주다니 대단합니다. 덕분에 클래식한 맛을 느낄 수 있었네요. 단순히 인체 비율이 어긋난 수준을 넘어서 그림이 녹아내린 것처럼 보여요. 제작 과정에서 대체 무슨 사고가 터졌길래 이 사단이 난 건지 궁금해질 정도네요. 다행히 6화에서 원래의 폼을 되찾았지만 5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하차한 시청자가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브 코미디에서는 움직임을 희생하더라도 캐릭터 외형을 예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정도로 심각한 작품은 치명적인 단점이죠. 내용은 달달하니 괜찮은데 퀄리티 문제로 매력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근데 애니 시청자들 중에 망가진 작화를 좋아하시는 특이 취향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1분기의 평균적인 퀄리티가 준수해서 내심 아쉬웠던 분들에겐 용사파티 고백 5화를 조심스레 추천드립니다. 소꿉친구와는 러브 코미디를 할 수 없어. 제목이랑 달리 소꿉친구랑 행복한 러브 코미디를 즐기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3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클리셰를 남발하는 건 여전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좀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름의 풍미가 느껴지네요. 그래서 만족도를 초반부보다 살짝 올렸습니다. 다만 이 애니 특유의 파스텔 톤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초반에는 시오랑 아카리 투톱으로 1대2 삼각관계 포메이션을 유지하다가 4화에서 루나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귀여우면서도 요망한 여동생 포지션이 추가되어 1대3 하렘 구도가 완성되었어요. 원작 팬들이 소꿉친구의 수에 따라 5꿉친구, 6꿉친구 등으로 부르시던데 중반부 기준으로는 3꿉친구네요. 포스터를 보면 조만간 4꿉친구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루나는 영입되자마자 선발 출전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팀의 막내이지만 언니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덕분에 시오랑 아카리도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루나 코인에 탑승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작 애니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후속작 애니까지 다 하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거 7개만 골라볼게요. 지옥락 2기. 음과 양의 조화를 이용하여 괴물과 싸우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이번 1분기에 쟁쟁한 후속작들이 많은데 저는 지옥락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 아트 스타일이 정말 유니크합니다. 애니 제목이 지옥과 극락이라는 의미인데 이걸 시각적으로 훌륭하게 구현했어요. 지옥같이 잔인하고 어두운 배경 위에 극락처럼 화려한 색감을 덧칠해서 지옥낭만의 독보적인 비주얼을 완성했죠. 메인 빌런인 천선의 디자인도 아름다우면서 기괴한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독창적인 미술과 자극적인 전개, 여기에 서비스 씬까지 넉넉하게 챙겨줘요. 유즈리아가 가비마로 구해주는 장면은 두 가지 의미로 감동적이었어요. 오직 자신만 생각하던 유즈리아가 타인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성장한 게 첫 번째 감동이라면 유즈리아의 피지컬이 두 번째 감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첫 번째일지도 모르겠네요. 의상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네요. 지옥락 2기 6화의 PO팀은 유즈리아 선수입니다. 가비마루와 호흡을 맞춰 천선을 상대했죠. 날카로운 결정력으로 천선 1페이지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천선이 2페이지에 돌입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궁금하네요. 뛰어난 비주얼로 칙칙한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전개의 흐름상 누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유즈리아는 마지막까지 생존하면 좋겠어요. 골든 카무이 최종장, 아이누의 황금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그린 애니입니다. 아이누라는 소재와 군국주의 묘사 때문에 일본 내수용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 아이누를 사라져가는 문화로 군국주의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폭력으로 치환하면 그리 멀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소재는 다소 생소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보편적이라 생각해요.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이야기의 종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온 시청자들에게 흥미롭고 충격적인 전개로 보답하고 있어요. 작품의 제목이 왜 골든 카무이인지 드디어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무려 50화가 넘는 빌드업이 있었던 만큼 엄청난 전율을 선사했어요. 추루미가 제시한 골든 카무이의 의미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본인의 탐욕과 광기로 인해 벌어진 비극의 책임을 모조리 황금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네요. 추루미의 가스라이팅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죠. 이야기가 어둡고 무거워서 자칫 숨막힐 수 있는데 중간중간 유머를 배치해서 숨쉴 틈을 만들어줘요. 문 밖에서 추루미 이야기를 몰래 엿듣는 치키시마와 코이토의 반응이 웃겼습니다. 추루미 코인이 천당과 지옥을 오갈 때마다 둘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게 재밌죠. 진지한 와중에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게 마음에 듭니다. 골든 카무이 최종장 중반부의 POTM은 추루미 토쿠시로 선수입니다. 화려한 말발과 압도적인 포스로 무장한 빌런이죠. 평소엔 차분하고 논리적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는 광기가 인상적입니다. 정말 잘 만든 빌런이라 골든 카무이가 완결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공주님 고문의 시간입니다. 2기. 고문으로 힐링하는 애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에피소드 아무거나 하나만 골라서 감상해보세요. 보자마자 바로 이해될 겁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9점이에요. 하나의 전술을 극한까지 연마한 애니죠. 1기의 성공적인 포맷을 유지하면서 고문 방식에 끊임없이 변주를 줍니다. 정해진 패턴이 주는 안정감과 매번 달라지는 디테일이 매력적이에요. 고문이라는 설정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따뜻한 인간관계와 먹방을 다루는 일상물이라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 그림은 가히 예술의 경지죠. 가끔은 실제 음식보다 더 맛있어 보입니다. 5화에 솥밥이 나왔는데 전 원래 솥밥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건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음식만큼이나 심리 묘사도 탁월합니다. 배경은 판타지인데 인물들의 심리는 무척 사실적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고 현실적인 감정을 디테일하게 그려냅니다. 일기장이 들킬까봐 걱정하거나 좋아하는 작품을 남에게 추천하기 망설이거나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해볼 법한 생각들이죠. 저한테는 인키의 고민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추천도 만점 줬는데 반응이 별로면 어떡하지? 저도 애니 리뷰하면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는 중이라 인키와 비슷한 고민을 종종 하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묘사 때문에 인물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공주 고문 5화의 POTM은 인키 선수입니다. 진짜 고문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어요. 느슨해진 애니에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5화에 나온 영화 스포일러 고문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고문을 통틀어 제일 무서웠어요. 평소엔 친구처럼 지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고문관 본분에 충실한 게 마음에 듭니다. 메달리스트 2기. 피겨스케이팅을 다루는 스포츠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9점이에요. 저는 25년 1분기에서 메달리스트 1기를 분기 탑으로 뽑을 만큼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는데 2기의 만족감은 1기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피겨씬의 볼륨이 1기보다 대폭 늘어나서 아주 즐겁게 감상했어요. 3D 모델링의 퀄리티는 수준급이었고 차가운 빙판 위에 뜨거운 열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피겨 애니에서 피겨씬 잘 만들었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싶네요. 사운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선수들의 연기를 돋보이게 하는 선곡 센스, 현장감을 높이는 관중석의 웅성거림, 스케이트 날에 빙판이 갈리는 소리까지 사운드에 심혈을 기울인 티가 납니다. 3화의 주인공인 유은아와 4화의 주인공인 이노리가 대비되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유은아는 연기 도중에 이노리를 의식합니다. 천재에게 추월당할 때의 무력감, 그 차이를 메우는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메달리스트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죠. 그녀의 머릿속은 스케이팅 말고도 수많은 번뇌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이노리는 오직 스케이팅에만 집중합니다. 메달리스트의 자격, 빙판의 냉혹함, 그런 건 잠시 치워두고 오롯이 스케이팅에 몰입해요. 결국 누가 금메달을 걸 자격이 있었는지는 대회 성적이 말해주죠. 메달리스트 2기 4화의 POTM은 유이츠카 이노리 선수입니다. 노비스의 추부 블록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로 금메달을 받으셨죠. 4화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음악과 연기의 조화, 피겨를 향한 열정으로 빙판 위에 아름다운 도형을 그려냈어요.
주술회전 3기 3일회유 전편. 데스게임을 무대로 펼쳐지는 능력자 배틀몰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극장판 수준의 압도적인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션의 속도감과 다채로운 구도 덕분에 눈이 즐거워요. 3일회유의 규칙과 신규 캐릭터들의 능력이 다소 복잡하다는 게 흠이지만 모든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려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화려한 연출과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6화에 등장한 키라라의 능력이 대표적인 예시죠.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인력과 청력이 작용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전투 양상을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작중 인물과 나레이션이 친절하게 보충해줘요. 키라라의 능력 자체도 흥미로웠습니다. 본질은 꼬리잡기와 유사하지만 여기에 별자리를 활용해 특색을 더했어요. 밤하늘에서는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 별들 사이에 입체적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핵심 기믹으로 활용한 점이 무척 영리합니다. 고조의 무화한 주술도 그렇고 이과적 개념을 배틀물에 녹여내는 솜씨가 매우 능숙해요. 화려한 액션에 가려지기 쉽지만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묘사하는 섬세한 연출도 훌륭합니다. 단순한 대화 장면조차 연출에 공을 들여서 심심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주술회전 3기가 설명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제작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주술회전 3일회유 중반부의 POTM은 후식으로 메구미 선수입니다. 6화에서 키라라와 싸울 때 뇌지컬을 활용한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웬만한 추림을 저리 갈아할 정도였죠. 정체불명의 능력을 간파하고 공략법을 찾아내는 능력자 배틀물의 재미를 극대화했습니다. 최애아이 3기. 연예계의 어두운 면을 파고드는 복수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이에요. 3기에 접어든 만큼 진입장벽이 있고 이야기가 갈수록 무거워져서 선뜻 추천하기는 힘드네요. 그래도 훌륭한 저커와 자극적인 재미가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합니다. 이 시리즈의 특출난 점을 하나 뽑으면 인물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괴롭히는 테크닉이죠. 사람이 점점 망가져가는 과정을 아주 맛있게 묘사해요. 이번 3기는 카나를 타겟으로 삼고 낭떠러지로 밀어넣는데 카나의 팬이라면 마음이 미어질 것 같네요. 이야기는 되게 어두운데 그림은 섬세하고 아름답죠. 추악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작화가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인물은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고 작가는 그 선택을 발판 삼아 자극적인 전개를 이어가죠. 작가가 도파민 전개 하나만큼은 정말 잘하세요. 댓글창을 콜로세움으로 만드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걸 잘 수습하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지만요. 최애아이 3기 중반부의 POTM은 아리마 카나 선수입니다. 중반부의 도파민을 책임지고 계시죠. 선수들이 기피하는 역할을 맡으셨지만 묵묵히 수행해서 작품의 재미를 극대화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좀 쉬게 해줘도 될 텐데 앞으로의 전개를 보면 당분간 계속 고통받을 것 같네요. 아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라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역할을 맡긴 건 아닌가 싶네요. 장송의 프리랜 2기. 마법사 엘프의 여정을 그린 판타지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이번 2기는 전반적으로 일상물 느낌이 강합니다. 굵직한 스토리보다는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엮어낸 구성이죠. 옛날에는 애니의 진도가 원작을 따라잡으면 분량 확보를 위해 오리지널 에피를 끼워넣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런 걸 필러 에피소드라고 부르는데 프리랜 2기의 초중반부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재밌지는 않아서 1기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행길에서 꼭 정해진 코스만 따라갈 필요는 없죠. 가끔 딴 길로 새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니까요. 진도 빼기에만 급급했다면 페른과 슈타르크의 데이트 장면 같은 건 못 봤겠죠. 두 사람의 풋풋한 모습을 보니 즐거웠습니다. 저 둘은 대체 언제 사귀는지 궁금하네요. 자인이 왜 그렇게 답답했는지 공감이 갔습니다. 에피소드는 소소하지만 시간은 착실히 흐릅니다. 5화에서 용사 힌밀이 죽은 지 30년이 되었어요.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이 시간의 흐름이 프리랜만의 감성을 자아냅니다. 유니크한 감성과 수려한 그림이 잘 어우러져서 추천도를 만족도에 비해 높게 매겼어요. 프리랜 2기 5화의 POTM은 밀리아르데 선수입니다. 엄청난 낚시로 드워프 아저씨의 200년과 프리랜 일행의 3개월을 허비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보복성 태클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터무니없는 플레이였지만 당사자들은 유쾌하게 넘어갔으니 다행입니다. 점수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이번엔 후속작 7개도 포함할게요. 만족도 기준으로 10점엔 패스페, 위국 1기, 용사형의 처함, 지옥락 2기, 9점엔 투명남과 인간이여, 골든카무이 최종장, 공주고문 2기, 주술회전 3일회유, 메달리스트 2기, 8점엔 하투튠, 카야는 무섭지 않아, 사망유의, 29세 독신모험가, 정반대의 너와 나, 다윈사변, 탐혼군, 최애아이 3기, 7점엔 안드로이드 경험인수, 명탐정 프리큐어,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마술사 쿠넌 프리랜 2기, 6점엔 헬모드, 용사파티 다재무능, 마왕의 딸 에리스의 성배, 아르네 사건부, 너 따위가 마왕, 쓰레기 용사, 5점엔 무사태평 영주, 4점엔 귀족전생, 용사파티 고백, 3점엔 소꿉친구 러브코미디, 추천도 10점은 위국 1기가 유일하니까 특별히 크게 표시하겠습니다. 9점엔 용사형의 처함, 정반대의 너와 나, 탐혼군, 지옥락 2기, 공주고문 2기, 메달리스트 2기, 프리랜 2기, 8점엔 패스페, 투명남과 인간이여, 다윈사변, 골든카무이 최종장, 주술회전 3일회유, 최애아이 3기, 7점엔 29세 독신모험가, 명탐정 프리큐어, 마왕의 딸, 에리스의 성배, 6점엔 하투튠, 카야는 무섭지 않아, 깨끗하게 해주시겠어요? 마술사 쿠논, 용사파티 다재무능, 아르네 사건부, 쓰레기 용사, 5점엔 사망유의, 안드로이드 경험인수, 너 따위가 마왕, 소꿉친구 러브코미디, 4점엔 헬모드, 무사태평 영주, 3점엔 귀족전생, 용사파티 고백,
만족도와 추천도의 괴리가 큰 애니들이 몇 개 있죠. 저의 취향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도 5점 이하 애니를 많이 제외해서 점수대가 높게 형성된 점 참고 바랍니다. 1분기를 중반까지 감상한 소감은 역시나 후속작이 매우 강한 분기 같아요. 후속작 보느라 신작에 손이 잘 안 가긴 하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만족도 9점짜리 5개 중에 4개가 후속작입니다. 장르에 주목하면 이번 1분기는 전반적으로 액션 장르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패스페, 용사형, 주술회전, 지옥락 등 액션으로 눈이 호강하는 작품들이 많죠. 당장 저만 해도 만족도 10점짜리 4개 중에 3개가 액션 장르네요.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행복한 분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남은 1분기 잘 보내시고 즐거운 애니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